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댓글들을 알아보고 김동수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얼마 전에 예. 이제 그 20세 이하 월드컵이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2위를 했습니다. 네, 아까워요. 준우승. 예, 참 먼저 우리가 선방했잖아요. 그렇죠. 네. 첫째 선취골을 넣고 예. 뭐 뒤이어서 뭐 3골을 먹혔지만 뭐 준우승에 이어서 또 이강인 선수가 또 골든볼 예. 주인공이 또 됐어요. 그렇죠. 마라도나 메시 이후에 또 이강인 선수가 최연소 또 골든볼 또 주인공이 돼서 자랑스럽죠. 축구도 우리 국가의 또 위상을 높이는데 또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늘 그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또 국민들 또 이게 좀 경제 이런 쪽에서 또 안 좋을 때 또 이제 이런 축구 운동 쪽에서 또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런 거 보면서 삶의 활력소를 또 찾죠.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9탄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또 질문과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왕언니님, 저 세종시에 땅 샀는데 리조트요, 어떤가요? 아마 지목이 대를 샀나 보죠. 대지를 사야 네. 건물을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를 산 것 같은데 네네. 아마 구입한 토지에 아마 리조트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또 정확하게 또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산 땅에 리조트가 들어온다는 얘기 같아.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대박이죠 뭐. 대박. 예.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면 그냥 나대지인데 네. 현재는 나대지인데 아마 리조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세종시면은 리조트 괜찮을까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세종시에는 지금 상가 투자는 위험해요. 상가 투자는 상가들이 많이 경매 물건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땅이니까 괜찮다. YC님, 이분은 금매물 함부로 사지 마라, 부동산 금매물 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예. 가압류 상태로 이전이 된다, 동의 없이 되나요? 그렇죠. 가압류는 등기부 갑구에 들어가잖아요. 네. 갑구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상대방한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가압류를 말소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말소가 안 됐다면 그 전 소유자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현 소유자는 소유권이 박탈당해 버린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가압류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말소를 시켜야 된다. 말소시키고. 말소가 안 되면 사면 안 되죠. 같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네요. 딩굴님, 등기등본에 압류가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등기부 등본 갑구에 압류도 나오고 가압류도 나와요. 근데 압류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등이 어떤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압류고 일반 채권자들이 하는 것은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대금 못 갚으면 그 은행 금융기관이 가압류하잖아요. 그래서 가압류했다가 본압류 이행으로 이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데, 하여튼 압류가 됐던 가압류가 됐던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말소시켜야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리리님, 이분은 이제 민법쇼 7탄에 불쌍하다고 유기견 데려다 키우면 어떤 일이라는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유기견을 횡령하여 기른 기간과 관계없이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되나요? 아이고,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자기 개가 아닌데 아무리 유기견이라 하더라도 남의 개를 데려다가 키우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적용이 돼요. 그럼 먼저 신고를 해야겠네요. 당연하지. 점유를 얻으면 신고해야 돼요. 지구대 이런 데 신고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뭐 주인이 안 나오면 유기견 보호소로 그렇죠. 그렇게 이전이 되는 무조건 데려다 키우면 안 돼요. 법에도 저촉이 되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MHL님,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도 청구 가능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전세금을 얻기 위해 내가 대출받은 거 아니야. 그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잖아. 그러나 다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법원에다가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네. 보증금 반환소를 제기해가지고 네. 그렇다면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문 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이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당연히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못 받은 기간 동안의 이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못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되면 네. 그것도 그 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질문자분에 대한 경우는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찬웅문님, 저희가 살던 빌라에 3천만 원 월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집 팔리면 주겠다 했는데 이사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되네요. 참 안타깝네요. 예. 그런데 이분이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는지 지금 그러게요. 그런 말씀도 없고 그런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한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지금 궁금하고요. 네. 사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네. 그 임대인 집에서 이사 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이사 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잖아요.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집주인이 주겠다고 하는 뭐 이행각서라도 받으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거 들으시고 다시 좀 댓글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런 뭐 각서나 뭐 이런 서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은 대항력도 없고 그 예. 집이 경매로 나온다면은 나는 보증금 못 받아요.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어떤 근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예.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하고 이행각서라도 받아라. 이행각서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용증서라도 써줘라. 언제까지 주겠다. 지금이라도 현금 예. 도관증을 받던가 말이죠. 예.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그래 것 같아요. 지금 팔리면 주겠다 했는데 이런 각서라도 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 예, 맞습니다. 집 팔리면 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행각서니까. 예, 문서화해서 그렇죠. 예,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네.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근거 자료가 있어요. 예. 아니면 내용 증명도 먼저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으로. 그런데 내용 증명 잘못 보내면 내가 불리하니까 좀 학습 좀 하셨다가 좀 네. 보내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최대한 주인이랑 잘 얘기해서 그러니까 문서화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현숙님, 오늘 뉴스에 강남 집값 상승했다고 한국감정원 발표가 있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교수님 말씀처럼 좀 더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국지적으로 말이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지역에서 일부가 지금 올랐어요, 사실. 플러스 0.02% 조금 올랐어. 그 동네가 이제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라든가 네. 한보 미도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투기 세력들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나는 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 사겠습니까? 그렇죠. 음악 이사 가려고 사는 거예요. 예. 오래된 아파트, 구축된 아파트인데 그건 투기 목적이거든. 들어갈 생각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좀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수 타임이 절대 아닙니다. 이 투기 세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요, 부동산으로 돈 맛을 본 사람은 시시탄탄거리고 있는 거야. 언제 내가 투자할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투기 세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야, 근데 이 투기 세력이 지금 이 매입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정보? 예, 정보가 있지. 좀 떨어졌으니까 사는 거지. 이제 지금 또 올라갈 거다, 반등할 약간 거다.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있는 어차피 거야.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그러다가 이제 투기했다가 부동산이 하락하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이 망하는 거지. 뭐. 행운아님, 재건축 관련 거리로 계산하여 신축단지 분양가로 제한되는 법안이 생겼던데 난리 난 건가요? 잘 몰라서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이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죠. HUG라고 하는 그런 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그 사업장의 심사 기준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는 6월 24일부터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해서 보증 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말이죠.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그 심사 기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 사업장 판단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데 지역 기준이 있고 인근 기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 가지로 바뀌어요. 1년 이내 분양 기준, 뭐 1년 초과 분양 기준,
준공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뀌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 그러니까 우리 그 무주택자가 분양받는 데는 도움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고분양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예.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봤을 때는 뭐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 인하 효과로 좋은 얘기죠. 예, 좋은 얘기네요. 수피조아님, 제가 11월 결혼 예정입니다. 집을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사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근처인데요. 신혼집도 그 근방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유자금은 3억 원이 있고요. 신축은 7억에서 8억대이고요. 분양 예정 지역은 덕현지구 등 6억 후반대. 금액은 아직 미정인 것 같습니다. 예정가입니다. 구축은 4억에서 6억. 무궁화 아파트 향촌 등 입지 조건은 학원가도 있고 지하철역도 마을버스로 이동이 가능하고 학군도 좋은 것 같은데 신축이 비싸더라도 사야 되는지 구축이더라도 사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평형대는 30평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이잖아요. 예예. 이게 참고하세요. 안양시가 지난해 말이죠.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무려 4.52%가 인상됐어요.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어. 서울에는 작년에 평균 3.6%가 올랐는데 안양에 말이죠. 작년에 4.52%가 인상됐고 그리고 지난해 12월 3주째부터 6월 10일까지 2.6%가 하락했어요. 반절이 빠졌죠. 그렇죠. 반절이 빠졌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은 결혼일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계약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왜?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라서 작년에. 네, 그럼 하락 추세로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구입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사실 뭐 신축된 아파트가 7억 8억대 아닙니까 지금. 네. 7억 8억 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아유. 신혼부부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질문자의 그 재무 상태 지금 한 여유자금이 3억 정도 예, 있다고 하는데 3억 정도. 재무 상태에 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예. 무리하게 취득했다가는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신축은 7억에서 8억대 그리고 분양 예정 지역은 6억 후반대로 이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구축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저 금액대가 4억에서 6억대.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자금이 여의치 않으면 한번 전세로 들어갔다가 전세로. 지금 세계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집값이 그냥 급락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 예. 그래서 함부로 의사결정하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전세를 한번 가는 것도 전세 있지 않을까, 생각도 이런 예, 해보시는 게 자기 자금 사정을 잘 준해서 예.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또- 뭐 신혼부부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11월 결혼 예정이 뭐 축하드리고요. 예, 5개월도 안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창호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청약 점수 47점. 현재 남양주 별내에 살고 있어서 서울엔 당해 지역이 안 돼 청약 힘듭니다. 40년 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의 30제곱미터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1가구 1주택입니다. 근데 소형주택이라고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쳐주는데 단 민간 분양일 때만 40제곱미터 이하면 무주택으로 쳐주고 공공분양일 때는 20제곱미터 이하만 무주택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남양주 민간 분양일 때만 청약할 수 있는 거죠. 올해 말에서 내년쯤 별내역 200m 내 자이주상 복합이 분양한답니다. 별내 자이를 청약하는 게 맞는지 서울 공릉으로 이사가서 1년 살고 당해 지역을 충족한 후 서울 좋은데 청약하는 게 맞는지요. 직장은 별내에 있고 가용할 현금은 6억쯤 됩니다. 아유, 가용할 현금도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많네요. 예. 여유가 많으신 분인데 예. 지금 사실은 별내 지역이 핫한 지역 아닐까요? 별내 지역이. 그러면요. 예. 지금 8호선 전철도 들어가잖아 앞으로. 8호선 전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지금 직장이 별내에 있어요.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별내에 있으면 별내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별내역에서 200m 이내면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그 별내는 또 공기도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또 직장이 거기에 있고 그러면 나는 뭐 꼭 최상의 조건이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 꼭 서울 뭐 공릉동까지 올 필요가 아, 있겠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뭐 또 핫하다고 하니까. 예, 예. 뜨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별내 지역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네. 그 별내 자이 네. 주상복합. 그리고 네. 별내에서 200m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200m면 접근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좀 훌륭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RC 청천고은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면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는 실투자 5천에서 6천에 매월 최소 150만 원 이상 수익이라고 선전하더군요. 어떤 분은 아버님이 1억 정도 투자하셔서 매월 3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수익이 난다고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연수익률 9% 정도로 앞에 사례들보다 많이 낮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되는 투자처 그리 많지는 않죠. 이 말들이 사실이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투자하겠습니다만 이런 말들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참. 예. 질문 잘하셨어요. 예. 이 태양광 사업이 몇 년 전에 진짜 뜨겁게 했었어요. 아, 그래서 예. 뭐 수익률이 뭐 20%다 30%다 해서 돈 번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광고를 많이 했군요. 예, 한때 그 유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수익률이 높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때 잠깐. 예, 예. 그런데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토지 가격이 싼 지역이어야 돼. 그래야 투자 수익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과 투자 금액을 고려해서 네. 수익을 분석해 봐야 돼요. 그거 누구나 그 말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 투자하게 되면 크나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말만 믿지 말고 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예.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긴 나. 그러면 이분이 들으신 게 예전에 했던 사람들한테 들은 거야. 예, 들으신 거 같네요. 그러니까 함부로 요즘은요. 예. 누가 뭐 돈 번다 이런 소리 듣고 투자했다가는 거의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돈 벌 거면은 본인이 하지. 그렇지. 왜 남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좋은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리스크가 따릅니다. 예, 자세히 또 공부를 해봐야 되고 이 투자 예. 전에는 무조건 예. 자세히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림지영님, 경기 광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남았으나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산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세 살며 6월에 하는 광주역에 공공분양을 받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일반 분양만 지원 가능한 상태여서 이곳 분양이 떨어진다면 광주에 아파트 매매를 해야 하는지, 전세로 지켜보다가 매매가가 떨어지면 매매를 해야 하는지, 그동안 교수님의 강의에선 집값이 떨어질 거라 하시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 전세로 살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2018년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이 다 올랐어. 예를 들면 하남이라든가 구리시, 남양주시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광주야. 광주는 떨어졌어요. 광주 지역은요 2018년도에 마이너스 2.56%가 하락했어. 예.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 0. 현재 49%가 하락했어요. 내가 볼 때 광주 지역도 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광주의 옆에 있는 하남시 있잖아요. 하남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이고 예. 광주는 자연보전권역이야. 자연보전권역. 다르죠 지역이. 예. 그래서 하남시는 지난 2018년도에 8.45%가 급등했다고. 그런데 광주는 떨어졌단 말이야. 예. 그리고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마이너스 4.59%가 또 떨어졌어요. 반절이 떨어졌다고. 왜 그러냐면 하남시와 광주에 왜 그런 차등이 있냐면 네네. 지역 생활 인프라와 교통 여건에 따라서 매매 가격 변동률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과 광주의 생활 인프라와 네. 그렇죠? 교통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 때문에 강주는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광주만 또 떨어진 경우가 있었으니. 그렇죠. 예, 또 지금은 다 같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세 사는 게. 전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듀베르사님,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이고 31살입니다. 자녀 5살 아이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올해 12월 말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를 한 번 더 할지 집 매매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처음부터 전세 대신 집 매매를 하였으면 이런 고민도 없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전세 2년 동안 대구 수성구 주요 동네 대략 2억에서 3억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물가며 부동산이 엄청 오르고 돈 가치가 하락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해야 할지 또 전세를 살아야 할지 엄청 고민이 됩니다. 청약은 청약대로 가점이 낮고 신특은 소득 때문에 안 되고 매번 떨어지고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집은 올해 완공인 범어 프로지오와 수성 3가 구축 아파트입니다. 올해 살 집 이번에 매매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1인 법인 회사 운영 중인데 법인명의 매매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 예. 참 속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이해되죠.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런데 지난해 그 2018년도에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하락했죠. 네. 그런데 지방 중에서도 급등한 적이 있어. 대구, 대전, 광주입니다. 여기만 세 군데만 상승을 했는데 네. 대구 수성구는요. 네. 지난해 무려 9.72%가 상승했어요. 9.72%면 서울의 3배. 3배나.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대구 수성구는 6월 10일까지 마이너스 0.67%가 하락했습니다. 너무나도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성구가. 수성구 지금 범어동과 수성동인데 내가 볼 때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집을 산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앞으로 사면 법인은 혜택이 없거든. 개인이 살 때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세금이 없는데 법인 앞으로 사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분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면 당연히 법인 앞으로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인 매매업을 하지 않고 한다면 개인 앞으로 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역이 참 그러네요. 오르기는 엄청 올랐는데 떨어지는 건 참 미미하게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예, 참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대구 수성구가 그렇습니다. 하필 또. 거의 10%까지 올랐으니 엄청, 그러니까 2, 3억씩 올라간 거야. 그 지방에서도. 그러네요. 그러니 심지어요, 광주 있죠, 광주. 광주 광역시도 무려 어느 아파트는 3억짜리가 6억까지 올라갔다고. 거의 2배나. 100%. 100%. 그러니까 대구, 광주, 대전, 특히 대구, 광주가 이렇게 올랐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심상성님,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로는 양평, 가평, 여주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질문이 많아요. 자, 1. 본인이 고려하는 양평, 가평, 여주 중 어디가 더 나을까요? 양평과 가평과 여주는 모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런데 추천 순서로 말씀드리면 양평이 좋고 첫 번째 양평, 여주가 좋고 두 번째 여주, 세 번째 가평이 좋습니다. 그 순서대로? 양평, 여주, 가평. 두 번째, 교수님이 전원주택을 사신다면 어디에 사실 건가요? 범위는 전국 어디든 가능. 저는요, 전원주택 생각하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 주소로 본다면 이제 끝부분이 되겠죠. 서울 지역. 서울 끝부분. 그러면 이제, 뭐, 동부권이든 남부권이든 끝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20km 이내.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20km 이내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뭐, 어디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원주택이라 하더라도 생활 인프라와 교통 요충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갖춰진 곳. 그렇죠. 생활 인프라가 있어야 돼. 만약에 어르신을 모시고 산다면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있다. 중요하죠. 인근에 병원이, 종합병원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 건강과 힐링을 위한 횡성, 평창이나 강릉 쪽 전원주택은 비추인가요? 너무 멀지 않나요? 이제 조건을 붙었죠. 건강과 힐링. 당연히 건강과 힐링을 생각한다면 뭔가하고 뭐가 있어. 공기가 좋고 말이야. 자연인으로 사는데. 강원도가 최고죠. 최고죠, 강원도가. 네 번째. 일본은 지방도시는 인구 소멸되어도 대도시와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같은 휴양도시가 각광받는다는데 제주도는 향후 전망상 지금 땅을 구매해도 괜찮나요?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걸 생각하면은요.
지방보다는 대도시에 당연히 투자해야 되겠죠. 지방은 예. 인구 감소가 되고 지방 소멸 도시가 생기거든. 예, 예. 그 볼 때는 제가 10년 전에 추천한 곳이 바로 제주도 지역이에요. 10년 전에. 그 당시 투자한 사람들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미래를 본다면 네. 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잖아요. 네네. 제주도 양극화가 있어요. 어. 같은 제주특별자치도라 하더라도 아. 제주시는 말이죠. 예. 올해 집값이 0.03%가 하락했는데 네. 서귀포시는 올해만 마이너스 1.48%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제주시가 좋다는 거지, 서귀포시보다. 또 제주시가 또 그 아까 말씀하신 생활 인프라가 또 더 낫지 그렇죠. 않습니까? 생활 인프라와 교통이 좋잖아요. 교통이 좋으니까. 예, 예. 예. 어쨌든 뭐 나쁘진 않다는 얘기시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무리하게는 안 되고 토지를 무슨 사게 되면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바로 팔리는 게 아니죠. 바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 여윳돈을 포트폴리오를 하시라는 얘기야. 만약에 1억 있다면 한 3천만 원만, 네. 10억 있다면 한 3억 정도만 투자하셔야지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전원주택은 땅을 구매하고 직접 건축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토지 가격과 건축비가 비쌉니다. 차라리 급매로 나온 기존 주택을 사는 것이 나을까요? 여러분, 토지를 구입해서 말이죠. 네. 본인이 전원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성취감도 있어요. 이런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예. 보람도 느끼고요. 예,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 마음고생이. 예, 앞으로는 2번 다시 내가 직접 안 짓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요. 예. 저 같으면 네. 그냥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남들이 잘 지어놓은 거. 이쁜 집. 그리고요, 네. 전원주택은 올라가지 않아요. 아, 가격이. 예.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전원주택을 지었잖아요. 네. 그거 사려면 5억이면 사. 그래요? 전원주택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매 물건도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경매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싸게 살 수 있게끔. 경기가 안 좋으면 전원주택도 경매가 많이 나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기존 원주민 마을터는 싼데 새로 조성된 전원주택지는 가스, 상수도, 오폐수 시설, 교통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도 비싸요. 앞으로 20년 뒤엔 원주민 마을이 혹시 유령 마을 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전원주택지라고 20년 뒤엔 유령 마을이 되지 말란 법도 없고요. 원주민 마을 또는 신규 전원주택지 중 교수님의 선택은? 일본에 가보니까 네. 대도시 인근 지역 소도시에는 네. 전원주택지라 하더라도 유령도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예. 때는 전원주택을 구입하던 거주하던 간에 네. 대도시와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돼요. 지방은 안 됩니다. 지방은 또 인구가 좀 빠져나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또 인구 수가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일본처럼. 예. 완전 이제 고령 사회가 왔잖아요. 예,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멸도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소멸도시가 많이 생기고 예. 유령도시가 많이 생기고. 예. 앞으로 뭐 2, 3년 안에 많은 수십 개 대학이 문을 닫을 텐데. 지금 말이죠. 조만간 있으면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면 인근에 있는 그 초토화가 되더라고. 상가라든가 대학가의 원룸. 대학가의 원룸이라든가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초토화돼 버렸더라고. 향후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고 지방은 몰락한다는데 전원주택에 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향후 전망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대도시 지역 끝자락에 있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의 단독주택. 그 단독주택 앞마당에 있고 단독주택 앞마당에서 텃밭이 있으면 금상첨화. 그래서 말이죠. 영국의 프랑스 파리라든가 영국의 런던이라든가 호주의 시드니 등에서 네. 단독주택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고 보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저는 세계적인 친구가 좀 있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 네. 깊은 얘기 못하게 안 합니다. 안 해요.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활동한 게 있어서 많은 친구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그 전원주택에서 이제 텃밭 기르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그게 로망이죠. 아, 로망. 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좀 나이 먹고 또 그러면은 그런 걸 로망을 좀 꿈꾸지 않겠습니까? 올여름에 친구 집에 가서 말이죠. 예. 서울에 사는데 단독주택에 예. 마당에 상추 아, 네. 바로-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호박. 바로 따서 예. 또 신선하더라고. 바베큐 또 이렇게 딱 마당에서 예. 이렇게 해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분은 전원주택의 모든 질문이 다 있었네요. 예. 예.